베스트픽 역사 스터디 제10장 제3세계와 반둥회의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피어난 새로운 평화의 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요. 세상은 뭐랄까 미국 아니면 소련 선택지가 딱 두 개만 있는 것 같았잖아요.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자료는요. 그 흑백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색깔을 찾을 거야 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기를 거부하고 직접 플레이어가 되고자 했던 신생 독립국가들. 바로 제3세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서 제3세계라는 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게 정말 재미있어져요. 그런 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그냥 세 번째 그룹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순서대로 붙인 이름인 거였죠. 근데 이 이름의 유래는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그때 인구의 거의 98%를 차지했는데도 아무 권리가 없었던 평민 계층, 바로 제3신분에서 이걸 따온 겁니다. 제3신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순서상 세 번째가 아니었네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다수고 주인인데 너희 강대국들 때문에 소외되어 왔다. 이제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 자체가 거의 선전포고였네요. 그렇죠. 너희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의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주체성의 선언이었어요.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약간 변방 취급을 받던 나라들이 스스로를 역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아주 의미심장한 네이밍이었던 셈이죠. 선언 자체는 정말 멋진데 사실 말이야 쉽잖아요. 당장 어제까지 식민 지배를 받다가 이제 막 독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이념도 다르고 발전 수준도 다 다르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한데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든 첫 무대가 바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우리가 흔히 반둥회의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임이었습니다. 반동회의.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29개 청가국 중에 이미 미국이랑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친서방 국가 터키나 일본도 있었고요. 또 막 사회주의 혁명을 끝낸 중국도 있었죠. 와, 그건 정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한쪽엔 공산주의 국가가 있고 다른 한쪽엔 거의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나라가 한 테이블에 앉은 거잖아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인 거죠? 서로 멱살잡이만 안 해도 다행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공통의 기치가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평화였죠. 우리끼리 이념 논쟁은 일단 잠시 접어두자. 일단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그리고 더 이상 강대국들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자. 바로 이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준 최소한의 공감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국제회의는 결국 몇몇 강한 리더들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이때 반둥회의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키플레이어는 누구였나요? 혹시 그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싸움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4명의 거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영웅 수카르노. 이 사람이 정말 연설의 대가였어요. 개회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여러분, 식민주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통제라는 아주 현대적인 의상을 걸치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상을 걸친 식민주의라. 와, 그 비유는 정말 날카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모든 국제경제관계를 지배나 통제라고 보는 건 좀 과격한 시각 아닐까요? 당시 서구에서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당연히 아주 불쾌하게 받아들였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이런 비난도 쏟아졌고요. 하지만 당시 신생 독립국들이 처한 실정을 보면요. 그 말이 전혀 과격하게 들리지 않아요. 어떤 현실이었는데요? 정치적으로 독립은 했는데 자국의 주요 산업이나 다원은 여전히 옛 식민 본국이나 서구 기업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독립을 해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속 상태였던 거죠. 수카르노는 바로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 발언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다른 리더들은요?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자와할랄 네루를 빼놓을 수 없죠. 네루? 네, 그는 이 운동의 거의 철학적 설계자였어요. 우리는 미국이나 소련이 짜놓은 체스판의 펀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동맹 중립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닌 평화의 편에 서겠다 이거였죠. 아, 비동맹 중립주의. 그리고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이 운동의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어요. 아랍 민족주의의 아이콘으로서 이런 이념적인 구호를 실제 국제 정치에서 힘을 발휘하는 정치 블록으로 만드는데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철학자랑 행동대장이라 되게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였죠? 가장 의외의 인물일 수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저완라이 총리였습니다. 아, 중국이요? 네. 당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참석을 되게 경계했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회의 내내 저완라이가 정말 부드러운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모두를 대한 거예요. 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답해서 회의장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다고 해요. 그야말로 외교의 달인이었죠. 이 네 사람의 리더십이 반동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지역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른 스타일로 회의를 이끌었다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이 네 명의 인물이나 반동회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설명란에 관련 다큐멘터리 영상을 링크해 둘게요. 참고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깊이 있는 탐구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한 건가요? 서로 생각이 다른 29개국 모두가 동의할 만한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나 있었을지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그 결과물이 바로 평화 시원칙입니다. 평화 시원칙. 이 원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 즉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상호 존중의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핵심적인 기둥을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뭐였나요? 첫 번째는 진정한 자주권의 확립이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영토와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유엔 헌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긴 해요. 네, 있죠. 하지만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어요. 강대국들에게 당신들이 허락해주는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은 원래 신성 불가침한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내부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은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달라는 아주 분명한 선긋기였군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은 앞서 네루 총리가 강조했던 비동맹 중립주의겠네요. 이건 그냥 스위스처럼 우린 싸움에 안 낄래 하는 그런 수동적인 중립과는 다른 건가요? 네,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었어요. 단순히 냉전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미국 중심의 나토나 소련 중심의 바르샤와 조약기구 같은 군사블록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아, 블록 자체를요? 네, 당신들의 군사동맹이 오히려 전 세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그 위험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당신들 싸움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막는 방화벽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죠. 소극적 중립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지대 창출 시도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역시 경제 문제였겠군요. 수카르노가 경고했던 그 현대적인 의성을 걸친 식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정확합니다. 정치적 독립은 허울뿐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식민지배의 경제적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만의 경제 발전을 이루자고 약속한 겁니다. 서구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원과 우리 기술로 자립하자는 거였죠. 이 세 가지, 즉 완전한 주권, 적극적 비동맹, 경제적 자립이 바로 반둥의 정신을 이루는 핵심이었습니다. 원칙들은 정말 훌륭하네요. 근데 이런 원칙이 실제 역사에서 특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 앞에서 과연 힘을 발휘했을까요? 이 원칙들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은 뭐였나요? 바로 이듬해인 1956년에 터진 수에즈 위기였습니다. 반동의 스타였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 기업 소유였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죠. 이집트 땅에 있는 운하는 당연히 이집트의 것이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길길이 날뛰었겠네요. 자기들 재산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두 나라가 이스라엘이랑 짜고 아주 치졸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평화를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보내서 운하를 다시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꼼수네요, 완전.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경로하면서 당장 철수하라고 압박을 넣은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미국 입장에선 자기 편인 영국, 프랑스가 이기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제3세계 국가인 이집트 편을 들어준 거죠?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뭐 반동 정신에 감화되기라도 한 건가요? 하하, 그럴 일은 없죠. 아주 냉정한 계산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런 구시대적인 제국주의 방식이 오히려 아랍 세계 전체를 자극해서 결국 그들이 소련 편으로 넘어가게 만들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 한마디로 소탐대실이라고 본 거죠. 오래된 동맹과의 의리보다 냉전이라는 더 큰 판에서 소련을 견제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3세계 민족주의가 강대국 내부의 균열을 유도해낸 셈이죠. 와, 그러니까 반둥의 원칙이 직접 힘을 발휘했다기보다는 제3세계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강대국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거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의 승리였네요. 하지만 늘 이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념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좌절된 사례도 있었겠죠. 물론입니다. 그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바로 콩고 위기와 초대 총리 파트리스 루문바의 죽음입니다. 아, 루문바. 네. 1960년 벨기아에서 독립한 콩고의 총리가 된 루문바는 콩고의 풍부한 광물 자원은 콩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당연히 그 자원을 독점하던 서구 기업과 정부는 그를 눈엣가시로 여겼죠. 루문바도 비동맹 노선을 표방했는데 서구에서는 그를 친소련 인사로 몰아갔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특히 당시 콩고에서 나던 우라늄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의 필수적인 자원이었어요. 그런 전략 자원을 통제하려는 인물이 나타나자 미국 CIA는 그를 제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아, 결국 루문바는 CIA와 KGB가 암약하는 치열한 첩보전 속에서 정적들에게 체포되어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수에즈 위기가 제3세계가 강대국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승리한 사건이라면 콩고의 비극은 한 나라의 운명이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 냉혹한 현실이었죠.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제3세계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대사에 남긴 업적은 실로 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 세 가지를 꼽아볼게요. 첫째는 500년 제국주의 질서의 해체입니다. 500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45년에만 해도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거대한 제국주의 시스템이 거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간 단연하게 여겨졌던 질서를 단 몇십 년 만에 끝장낸 거죠. 반둥 세대가 그 변화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와, 500년짜리 시스템을 한 세대 만에 끝냈다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두 번째 유산은요? 국제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도 UN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곳에서 강대국들의 힘이 막강하죠. 하지만 제3세계 국가들이 UN 총회를 무대로 똘똘 뭉치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 유엔에서요? 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그 아파르테이트를 규탄하고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고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했죠. 세상을 미국과 소련, 둘만의 무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너희 둘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 유산은 무엇인가요? 인종, 종교, 문화, 이념의 다름을 넘어서 보편적 가치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반둥회의에 모인 나라들은 피부색도, 종교도, 정치체제도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 평등, 평화라는 가치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이나 민족 자결의 원칙이 이토록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거대한 두 힘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던 세상에서 제3의 길도 가능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사람들이었네요.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비극적으로 실패했지만
결국 5세기 동안 이어진 낡은 시대를 끝내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의 국제관계나 경제 질서 속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강자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요. 가령 실리콘밸리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무료나 아주 값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그 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현재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전략. 이게 과연 수카르노가 경고했던 그 현대적인 의상을 걸친 식민주의와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현대판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할 제3세계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의 주체적인 태도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그저 휩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지혜를 찾아가는데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제11장 케네디의 시험대, 냉전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61년에 막 취임한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의 시대는 그냥 핵전쟁의 공포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막강한 군사력이랑 또 새로운 세대의 이상이 충돌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심리전, 정보전이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던 아주 입체적인 시기였죠.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 동남아시아의 정글, 또 분단된 유럽의 심장부, 그리고 미국의 바로 턱밑이죠. 카리브해에서 동시에 마주해야 했던 세 가지 거대한 시험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젊은 리더였던 케네디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케네디가 물려받은 유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던 그 출발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케네디의 전임자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잖아요. 네, 근데 그가 남긴 유산이 상당히 이종적이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가 퇴임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경고를 남기죠. 바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 군산복합체. 이게 너무 커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였는데 역설적인 건 정작 그가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핵탄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늘었나요? 1950년에 한 370개 정도였는데 1960년에는 무려 4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4만 개요? 와, 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력이었죠.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런 막강한 힘을 물려받은 데다가 또 최연소 대통령, 최초의 가톨릭 신자 대통령, 이런 꼬이표 때문에 자신이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게 모든 위기의 출발점이 돼요. 특히 1961년 빈회담에서 소련의 흐루쇼프를 만났을 때 흐루쇼프가 케네디를 그냥 어리고 유약하다고 아주 얕잡아 봤어요. 대놓고 무시를 했군요. 네, 이 만남이 이후에 소련이 더 대담한 도발을 감행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거든요. 이런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케네디의 첫 번째 시험대가 동남아시아 라오스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냉전하면 유럽을 떠올리는데 첫 위기는 의외로 라오스였군요. 네, 당시 군부는 당연히 강한 미국을 보여주자 군사 개입을 주장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당장 파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케네디는 이 문제를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봤죠? 라오스가 바다도 없고 정글이 험준한 내륙 국가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지도를 먼저 본 거군요. 그렇죠. 여기에 미군을 보내도 이길 수 없는 소모전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군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데올로기 대결이 아니라 그 지정학적인 현실을 먼저 본 거군요. 맞습니다. 대신 1961년 제네바 회의를 통해서 라오스를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만드는 외교적 해법을 추진했어요. 중립국가요? 네, 공산 세력과 우익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동남아의 전체가 공산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그렇게 숨가쁜 줄타기를 하는 동안 유럽에서는 더 큰 위기가 터졌군요. 바로 베를린 위기. 그리고 결국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죠. 네. 근데 이 장벽이요, 공산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상징물이었어요. 약점의 상징이라니요. 보통 장벽은 힘의 과시 아닌가요? 당시 동독의 유능한 의사, 기술자, 지식인들이
대거 서벌린의 탈출하면서 동독 체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었거든요. 아, 장벽은 우리 체제가 너무 매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담을 쌓아서라도 막아야겠다고 자인한 뭐랄까 실패의 기념비였던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과정에서 미군이랑 소련군 탱크가 직접 대치하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다면서요. 1961년 10월에요.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양국 탱크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포신을 겨눈 채 24시간을 대치했습니다. 냉전 시기 가장 위험했던 순간 중 하나였죠. 와, 결국 케네디는 장벽은 결코 멋진 해결책은 아니지만 전쟁보다는 훨씬 낫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장벽 건설을 묵인합니다. 서베를린의 자유를 지키는 대가로 동베를린의 비극을 받아들인 아주 처절한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네요. 잠시만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냉전 시대의 복잡한 배경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관련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네디의 재임 기간 중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 사건입니다. 네, 이 작전은 원래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 CIA가 세운 쿠바 카스트로 정권 전복 계획이었어요. 케네디는 이걸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왜 이 작전이 그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났을까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케네디가 이 계획을 취소하면 공산주의에 약해 보일까봐 그 심리적 압박감에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아까 그 흐르쇼프와의 만남이 계속 영향을 미쳤군요. 그렇죠. 둘째는 CIA가 상륙만 하면 쿠바 민중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정말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희망사항을 정보라고 착각한 거네요. 완전히요. 그리고 셋째, 미국의 개입 흔적을 숨기려던 케네디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결정적이었던 공중지원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아, 결국 상륙부대는 사흘 만에 전멸하거나 포로로 잡혔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 실패가 케네디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쓰라린 패배는 케네디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부와 정보기관의 보고를 절대 맹신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성숙한 불신을 배우게 된 거죠.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에 바로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교훈이 1년 뒤에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에서 구하는 결정적인 자산이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군요. 피그스만 침공의 실패가 어떻게 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었나요? 1962년 10월 쿠바의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인 것이 발각되자 군 수뇌부는 즉각적인 공습과 전면 침공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젠하워식 대량 보복 전략이었죠. 하지만 케네디는 피그스만의 교훈을 잊지 않았군요. 맞습니다. 그는 군부의 그 호전적인 조언을 물리치고 전쟁과 평화 사이의 완충지대, 바로 해상 봉쇄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해상 봉쇄요? 이게 소련을 압박하면서도 흐루쇼프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아주 절묘한 수였어요. 결국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죠. 공개적으로는 소련이 쿠바 미사일을 철수하고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협상이 하나 더 있었죠. 비밀 협상이요? 미국이 터키에 배치해두었던 사실상 군사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어진 낡은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걸로 후르쇼프는 체면을 살리면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의 성장입니다. 피그스만의 실패를 학습했기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리더십의 중요성. 네. 둘째는 현실주의적 타협입니다. 라오스 중립화나 베를린 장벽 묵인처럼 때로는 전쟁보다 나은 나쁜 평화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정보전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당시 소련군 스파이였던 올레그 펜코프스키가 넘겨준 정보 덕분에 케네디는 소련의 미사일 능력이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허르쇼프가 사실은 뻥을 치고 있다는 걸 케네디는 이미 알고 대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보가 있었기에 흐르쇼프의 허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해상 봉쇄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열쇠가 됐습니다. 케네디의 냉전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었네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또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런 리더십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불신과 현실주의적 타협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12장 베트남 혁명의 기원과 미국의 정책적 오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19세기 식민지 시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의 역사를 촘촘하게 추적하는 보고서인데요. 핵심은 단순히 어떤 전투가 있었나? 이게 아니라 미국은 왜 졌는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도 작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는 것이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보고서 첫 장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지적 파산이 불러온 필연적 비극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베트남 전쟁은 무기가 부족해서 진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거죠. 오늘은 포탄이 오간 전투의 기록이 아니라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한 인식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지적 파산이라는 말이 정말 날카롭게 들리네요. 결국 베트남이라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뜻인데 보고서에서는 그 첫 단추, 그러니까 미국이 이해하지 못했던 베트남 공산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보통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베트남은 상황이 달랐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미국이 놓친 첫 번째 함정입니다. 베트남에서 공산주의는요, 민족주의를 담아내는 독점적인 그릇이었어요. 독점적인 그릇이요? 네. 거의 100년 가까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향한 열망이 하늘을 찔렀는데 당시 그 열망을 조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틀을 제공한 게 바로 호치민이 이끈 공산당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면 베트남에선 이 둘이 사실상 한 몸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한테 호치민은 단순히 공산주의 지도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유일한 희망으로 보였다는 거군요. 이념보다는 생존과 독립이라는 더 큰 가치가 앞섰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호치민은 국제공산주의 조직인 코민테른의 정식 요원이었지만 1945년 독립을 선언할 때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까지 인용하면서 전 세계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념가를 넘어 민족의 아버지, 독립의 상징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농민부터 지식인까지 이념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베트남인이 그를 지지했죠. 미국은 이걸 공산주의의 확산이라는 렌즈로만 봤지만 베트남인들 시각에서는 독립전쟁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당시 공산주의 진영의 두 축이었던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북베트남이 아주 영리한 줄타기 외교를 했다는 대목입니다. 미국 눈에는 그저 다 같은 공산 진영으로 보였을 텐데 내부 사정은 전혀 달랐던 거죠. 달라도 아주 달랐죠. 이건 북베트남 지도부, 특히 레조원 같은 전략가들의 노련함이 빛을 발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누가 진정한 공산주의의 맹주인지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북베트남은 이 분쟁을 위기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양쪽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양쪽을 자극한 거죠. 중국에 가서는 소련은 수정주의에 빠져 혁명에 소극적이다. 진정한 혁명의 중심인 중국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소련에 가서는 중국은 너무 교조적이다. 국제 공산주의의 맏형인 소련이 우리를 지원하는 것이 대의에 맞다. 이런 식으로요. 와, 일종의 지원 경쟁을 붙인 겁니다. 누가 진짜 형님이냐 베트남 지원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식이었죠. 와, 정말 대담하네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실리를 챙겼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면서 막대한 양의 무기와 경제 원조를 베트남에 쏟아부었습니다. 덕분에 북베트남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으면서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미국은 이 모든 걸 간과하고 거대한 공산주의 블록이라는 허상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 블록의 균열을 파고들며 베트남이 자생력을 키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게 영리하게 움직이는 베트남을 상대로 미국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보고서는 도미노 이론이라는 단 하나의 강박관념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지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미노 이론은
냉전 시대 미국 외교 정책을 지배했던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도미노 블록 하나가 공산주의 쪽으로 넘어가면 그 옆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져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라는 그런 공포였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나름의 논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 이론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상황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으면 적이 얻고 적이 얻으면 우리가 잃는다. 이런 식이죠. 베트남의 복잡한 역사나 민족주의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넘어가면 안 되는 블록이 될 뿐이죠. 아, 이런 시각은 협상이나 타협, 중립화 같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외교적 해법을 찾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립니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선택지만 남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고서를 읽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이런 전략적 판단 착오를 넘어선다는 점인데요.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가졌던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편견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던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으로 전쟁을 총지휘했던 로버트 맥나마라 같은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사석에서 했다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은 동양인이라서 서구 사회의 합리적인 주고받기,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의 발언이었어요. 잠깐만요. 국방장관이 공식 석상도 아니고 사석이라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런 인식이 정책 결정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실언이 아니에요. 당시 미국 지도부가 아시아인, 특히 베트남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들은 베트남 혁명가들을 대등한 협상 상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계상이 불가능하고 고통을 느껴도 멈추지 않는 서구적 이성이 통하지 않는 불합리한 광신도 집단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때렸으니 이제 그만하겠지라는 상식적인 계산이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애초에 단정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베트남 민중의 그토록 강력하고 처절한 독립의지를 중국과 소련의 조종을 받는 비이성적인 광기로 오독하게 된 겁니다. 상대를 제대로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지독한 지적 오만함이었습니다. 이 편견이 결국 모든 전력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든 셈이죠.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베트남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과 관련된 더 깊이 있는 영상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미국이 베트남 자체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오해가 실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보고서는 미국이 남베트남에 세운 고딘디엠 정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비걱거린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격이었습니다. DM 정권은 베트남 사회와는 완전히 유리된 이식된 체제였어요. DM 자신부터가 소수파인 카톨릭 신자였고 오랜 기간 해외에서 생활해서 국내 기반이 전무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권을 잡고는 다수인 불교도를 탄압하고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식민 지배에 맞서 싸웠던 비공산계 민족주의 세력까지 적으로 돌렸죠. 국민 대다수를 적으로 돌린 정권이었네요. 미국은 왜 이런 정권을 지지했던 걸까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반공주의자였기 때문이죠. 미국의 눈에는 DM 정권의 부패나 무능, 비민주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산주의를 막아줄 방패라는 점만 중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DM 정권의 등을 돌린 수많은 농민과 지식인들이 차라리 베트콩이 낫겠다며 민족해방전선에 합류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그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전략촌 정책이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명분은 농민을 게릴라로부터 보호한다였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면서요. 여기서 미국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무지가 드러납니다. 전략촌의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흩어져 사는 농민들을 한 곳에 모아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새로운 마을에 살게 하고 외부로부터 베트콩의 침투를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요.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국식 사고방식의 한계였습니다. 베트남 농민들에게 마을과 토지는 단순히 먹고 자는 거주지가 아닙니다. 수백 년간 조상들이 묻혀있고 모든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자기 정체성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아, 그런데 미국은 이걸 무시하고 자,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집이야 라며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에 강제로 이주시킨 겁니다. 조상의 묘도 다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로 들렸겠군요. 의도는 보호였을지 몰라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근간을 파괴하는 끔찍한 침략 행위로 받아들여졌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문화적 폭력은 농민들에게 미국과 DM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명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결국 전략천 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민심을 완전히 잃은 DM 정권은 1963년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무너지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시작일 뿐이었죠. 결국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존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인데요. 보고서는 이 결정이 어떤 냉철한 실리적 계상보다는 위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라는 허상 때문이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존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딜레마가 미국의 비극으로 이어진 대목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회, 그레이 소사이어티라는 야심찬 국내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런데 베트남 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은 거군요. 네, 이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의회 내 보수파의 협조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트남에서 철수하면 보수파로부터 공산주의에 무릎 꿇은 유약한 대통령이라는 공격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대한 사회 정책 전체가 좌초될 수 있었죠. 존슨은 베트남이 자기 정치 인생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미국의 국제적 위신과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결국 전쟁 확대를 선택하는 자기 파괴적인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1964년의 통킹만 결의안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미군 구축함을 선제 공격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격분한 미 의회는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에 대한 백지 수표를 위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최초의 보고는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된,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공격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셈이네요. 네, 이 결의안을 기점으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B-52 전략 폭격기의 융단 폭격, 정글을 말려 죽이는 고엽제 살포 등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화력을 베트남 땅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북베트남의 저항 의지는 더욱 강해졌죠. 보고서가 제시하는 통계가 이 전진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전쟁 기간 동안 미군 사망자는 약 5만 8천 명입니다. 반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 사망자는 무려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80만 명이요? 네, 민간인까지 합하면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나고요. 이런 압도적인 살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정치적 목표 달성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국 무기의 성능이나 사망자의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정체성과 의지의 영역에서 이미 결정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예정된 실패였다는 보고서의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현지 맥락에 대한 무지는 물리적 힘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미국은 베트남의 민족주의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독립을 방해하는 또 다른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명분을 잃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념적 편견의 함정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이념적 편견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미국은 모든 것을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냉전의 틀로만 보려 했고 베트남이 보내는 수많은 신호, 즉 이건 독립전쟁이다라는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필터가 끼인 안경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뼈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았던 오만한 말이죠. 네, 셋째는
상대를 이성이 통하지 않는 타자로 규정하는 순간 외교적 해결의 문은 닫힌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대화가 가능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남는 선택지는 오직 폭력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전쟁은 군사적 패배 이전에 상대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지적 노력을 포기한 시점에서 이미 시작된 정치적, 지성적 파산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대가. 오늘날에도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국제적 혹은 국내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역사와 맥락,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미노 이론이나 인종적 편견 같은 우리만의 필터를 통해 상대를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